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누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 2달 동안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요. 건강상의 문제나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유튜브 책 읽는 것에 대해서 휴지기가 조금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공지로 여러분들께 안부를 묻거나 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행복을 드릴 수 있는 키누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와서 읽어드리는 책은요, 작가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신 책인데요. 이충걸 작가님께서 쓰신 에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특별함입니다. 네, 출판사는 은행나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가님 소개와 책 내용 바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충걸. 그처럼 개인적이고 체계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조직 생활을 했는지 의아하다는 세간의 평이 떠도는 가운데 이충걸은 행복이 가득한 집 보그 에디터를 거쳐 GQ 코리아 초대 편집장으로 18년간 일했다. 서양 문화의 천병인 패션 잡지 안에서 언어 포함 한국적 가치를 사수하는 이율배반적인 시간이기도 했다. 몇몇 사회 문화적 사안들에 나름대로 참견하는 한편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전공을 배경으로 도시생태학을 지속적인 GQ 콘텐츠로 다루었다. 첫 소설집 완전히 불완전한을 비롯 인터뷰집 해를 등지고 놀다 외에 슬픔의 냄새, 엄마는 어쩌면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인생을 위하여에 이르는 일관되지 않는 산문집 몇 권을 썼다. 11월의 왈츠, 노래처럼 말해줘, 내 사랑 히로시마, 8개의 엄숙한 노래 같은 연극 대본도 썼는데 모두 배우 박정자하고만 작업했다. 인트로. 처음은 백지, 희거나 위압적이다. 어떤 말로 시작할까? 친구들에 대해 쓸까? 아니면 내가 듣는 음악, 아침에 꺼내 입은 옷, 미래에 대해? 그것이 18년 동안 써온 에디터스 레터의 서두로 적합할까? 편지도 일기처럼 두 종류가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과 나를 위한 것. 그러기 위해선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야 할지 우선 정해야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는 법을 가르친다. 마찬가지로 경험한 사람은 계속 살아가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쓴다. 쌓으면 쓰러질 높이로 내가 기록했던 각각의 한 달은 사회라는 공장에 길게 늘어선 기계 같았다. 문화의 폭격적 해체는 새로운 의지를 요구하지만 겨울을 예측하는 안테나는 없었다. 나는 불가피하게 수백 번 참석하는 작가의 삶은 모르지만 가지 앉은 새처럼 관찰력이 풍부한 편집장의 글을 쓰고 싶었다. 예민한 지각과 세밀한 묘사의 문학적 글쓰기보다 일본 단가처럼 축약된 글을 쓰고 싶었다. 관점이 기초가 되는 작업은 나를 세계 내부로 데려가긴 했지만 충분히 깊숙하게는 아니었다. 잔인한 말이지만 편집장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생각의 원천이라는 짐을 짊어진 사람이 아니었다. 어떤 의미에선 진짜 세상으로부터 한 발 떨어진 인지 부조화의 고아원에서 지냈다. 동시에 늘 의기소침하면서
날뛰는 호기심이 무기라고 떠벌리는 과학자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깊이 없고 응성 많은 자신을 경멸하면서도 차라리 정직하다고 여겼다. 받아들이는 것만이 문화에 대한 의무가 아니다. 진짜는 어딘가 못 믿어온 것들이 만드니까.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더 빼앗길 언어도 없을 것이다. 개인의 변덕이 중요한 원자 생활에 나는 무엇을 썼을까? 상식 위에 얹은 판타지, 구름 위로 치솟은 남성적 폭락, 방대하게 늘어놓은 다원적인 이즘, 생명 없는 물건에 대한 동조 또는 거부. 어쨌든 나는 썼다. 더 쓰거나 덜 썼다. 때리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것도 유행에 널뛰는 것도 반발하는 것도 아닌 이상한 경계 속에서. 그러면서도 GQ는 복마전 같은 일상에서 선과 소립자 물리학의 힘과 우수를 포착한 다음 현재란 분자에 자극을 가해 스파크를 만들고 그것을 밀봉해 삶의 섬광을 만들어야 한다고 우겼다. 유행은 나의 모든 관심사가 아니었다. 나에겐 언어가 중요했다. 감탄 부호처럼 두드러지면서도 삽입 어구를 열고 닫는 괄호처럼 비범한 언어가. 변덕스러운 문장의 리듬, 미묘하게 충혈된 어간, 조마조마한 구두법, 음침하고 퉁명스러운 직설법, 불확정성과 아이러니. 처음엔 추출했지만 나중엔 희석했다. 형용사는 더 강조해야 할 품사였다. 긴 문장 3개를 6개의 짧은 낱말 조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조사 하나를 바꾼 나의 저의는 무엇일까? 모든 사색은 시시하다. 서정적인 사색이란 더 그렇다. 선동적인 질문 역시 왔다가 사라질 뿐이다. 오리아나 팔라치의 끈질김과 존 필저의 용기를 경배하고 프랑스 해체주의 작가들을 연구하였으나 고동치는 자판의 창백한 터치는 잡담만을 남겼다. 그러나 잡담은 분석적이며 또한 사실적이다. 내가 해온 일도 잡담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침표는 잡담을 다른 이야기로 이끌 것이다. 괄호 열고 기억은 행위, 편집의 기술은 시간의 한 묶음을 구출하는 것. 그러나 압축의 예술은 순식간에 풀어져 절반이 비어버렸다. 80살이 되면 과거를 돌아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앞으로도 아닐 것이다. 그 시간은 로맨스가 없는 로맨스의 추억이라서. 옛날이 서랍 속의 사물처럼 밖으로 꺼내진다면 그건 오직 나의 물리적 죽음에 의해서일 것이다. 괄호 닫고. 쓰여지지 않는 글은 쓰여지기 위해 기다리지 않는다. 쓰여지길 기다리는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는 세상에 없다.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쓰여지고 나서야 이야기가 된다. 그전엔 모든 것이 공상에 불과할 것이다. 내 주머니에는 문신 같은 청회색 볼펜 자국이 묻었다. 나에게 그것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일장 과잉. 커피 지식인. 한국도 이젠 커피를 아는 사람들의 나라가 되었다. 커피 감별에 필요한 기술, 집중력, 정확한 감각 인지, 결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움찔거린다. 웬만한 커피 전문가들에게 쫄지 않고 너희들이 좋다고 마시는 커피는
다 구정물이라고 외치는 광해 커피 선지자도 한아름이다. 강렬한 커피를 강렬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강렬한 커피숍도 늘었다. 도쿄에서 부드럽고 이상한 드립 커피를 마시고 약간의 진저브레드 맛이나 꿀맛, 토마토 스프의 톡 쏘는 달콤함을 감지한 순간 전에 마시던 커피는 쳐다보지 않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와인을 대할 때처럼 커피에도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의 존재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 과감한 커피 재배 농가의 딸이나 유기농 실험 이야기를 곁들인 프리미엄 커피라면 기꺼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가격을 올릴지 기준을 낮출지 그 차이를 떠안을지 말지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 하는 로스터의 삶이야 꼬였겠지만 어쨌든 식사와 식후 커피 브레이크라는 문화적 의례가 사회 기관적인 풍속으로 변하고 여가용 약물이 기능적 약물로 새 이름표를 단 것은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이다. 커피는 심미적인 기쁨이 아니라 일하게 만드는 두뇌의 로켓 연료이기 때문에. 맥주는 하위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대형 맥주 회사의 물같은 어필에 적응한 사람은 가격이 어떻든 구스 아일랜드 에일이나 러시안 리버 라거로 바꾸는데 관심이 없다. 그런데 와인은 부정확하건 아니건 가격에 반응하는 잘 조직된 맛의 계층이 있다. 한편 커피 신도들은 커피가 와인 같은 취급, 괄호열고 일하기보단 대접, 괄호 닫고 취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 커피 내리는 방식이 그 간단한 거 가지고 있어 배려하는 제스처인지는 몰라도 크러스트를 흐트러뜨리고 냄새를 맡고 잽싸게 마시고 뱉는 저 커피 감정가가 현란한 몸짓과 모호한 형용사로 쇼를 하는진 몰라도 커피는 명백히 의사소통의 한 형태가 되었다. 망한 커피라도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삶처럼 커피도 복잡해졌다. 커피 지식인들은 에스프레소만 마실까? 드립커피는 과연 특이한 커피의 이상적인 진열장일까? 다크 로스팅은 좋은 커피빈을 칭송하는 한 방법일까? 그건 커피를 흥미롭게 만드는 특성을 싹 불살라 버리는 게 아닐까? 커피도 와인처럼 품종과 지역과 농장을 지목해 주문할 수 있을까? 윤리적으로 재배된 커피에 대한 수요가 가령 윤리적으로 재배된 바나나 수요보다 많을까? 세 번째 커피의 증흥기는 샌프란시스코와 베를린과 뉴욕에 도착했다. 하지만 미국의 큰 체인 카페 같은 경우 콩은 신선하다지만 빼어난 바리스타는 드물다. 런던은 지난 몇 년 동안 플랫 화이트 투어를 할 정도로 변했지만 괄호 열고 꼭 1990년에 시애틀에 있는 것 같다. 괄호 닫고 코벤트 가든의 한 커피숍에선 우유와 에스프레소가 너무 달아서 설탕 항아리를 삼킨 것 같았다. 이탈리아에는 바리스타는 있는데 콩이 없다. 갈리기 전에 라바짜 벽돌 커피가 여전히 일반적이라서 에스프레소와 우유 둘 다 처절하게 뜨거워 지옥을 맛보게 한 토리노의 커피숍은 부정적으로 잊을 수 없다. 이상하게 파리에는 또 괜찮은 커피를 만드는 카페가 드물다. 우리 가게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자기가 커피빈을 갈아 콘에 담고 그 위에 물을 졸졸 붓는 동안 영원히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 베체라 뉴욕의 바리스타도 있었다. 완벽한 커피를 맛보이고 싶어서라는 말은 진심이겠지만 나에겐 빨리 나오는 커피가 최고란 말이다. 종국엔 알게 된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코코넛 껍데기에 담긴
타마타부산 커피를 마신다 해도, 모로코에서 시종들이 자개 박힌 테이블 위에 커피를 놓아준다고 해도, 비엔나의 일요일 1000개의 야외 테이블에서 휘핑크림 덮인 커피를 마시는 3000명 무리에 섞여 있다 해도, 호주에서 컵이 아닌 잔으로 신경 곤두선 롱블랙을 마신다고 해도, 프랑스의 시골 여관이나 노르망디 해변에서 팔뚝보다 두꺼운 컵에 카페오레를 마신다고 해도 집에서 마시는 커피보다 못하다는 것을, 커피를 통해 구원받고 싶은 마음으로 세계의 모든 커피숍을 항해한다 해도 피 안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된 커피 한 잔 내리는 일은 와인 코르크 따는 것보다 어렵다. 가짓수 많은 저녁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야 쉽겠지만, 합쳐졌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합쳐져야 하는 단계는 단순하지만 물과 콩, 두 재료의 변수는 거의 무한의 실수를 만든다. 하지만 일정하고 재미없으며 단순하게 짝이 없는 캡슐 커피도 귀찮아하는 판에 어느 천년에 집에서 드립 커피를 내린단 말이냐. 내가 생각하는 커피의 아름다움은 간결함, 즉 간편함. 블랙커피에 설탕만 잘 조절하면 돼. 높은 등급의 커피향은 분명히 나타나기 마련이니까. 최고의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커피가 준 대부분의 경험 방식에는 비싼 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커피 물리의 공식대로라면 9개의 압력관에서 85도에서 95도의 물을 뿜어내는 기계만이 최상급 에스프레소를 만들 것이다. 하지만 어느 곳도 11살이던 내가 밖에서 놀다 집으로 들어왔을 때 엄마가 타준 커피 맛과 견줄 수 없다. 맥스웰 하우스였는지 네스카페였는지는 잊어버렸다. 엄마의 비밀은 혹시 설탕이었을까? 누가 낮에 집에 오면 신경 쓰인다. 낮에도 술이 커피보다 좋기도 하고. 그럼 얼음 넣은 아이스 커피를 줄까? 아니면 카페오레? 미디움이나 스트롱 커피를 만든 다음 같은 양의 뜨거운 우유를 동시에 컵에 부으면 되나? 아침 커피는 장수에 좋다지만 하루의 시작부터 대뜸 비엔나 커피는 어울리지 않아. 카푸치노? 커피 좀 안다 하는 친구들은 거품이 애매하게 떠있다고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방황하는 내 앞에서 우유는 솜털 같은 대신 크리미해야 하고 커피콩은 깔깔하게 갈려야 한다고 지적하면 그를 죽여버릴 것 같다. 팽팽하게 반항하는 커피 열매 껍질을 깨뜨리고 점액질 코팅에서 멈춘 이빨이 희미한 단맛을 내는 층을 만나기 직전, 과일로서의 전생을 완전히 잊지 않은 커피 음료를 후루룩 위례에 뿌릴 때 흙냄새 나는 달콤함이 천천히 사라지면서 더 가볍고 끝이 말리는 무엇인가가 드러난다. 짧은 쾌락이 사라지고 나면 기계를 분해하고 기구를 닫고 잔을 씻어야 하는 인생의 기나긴 숙제만 남을 뿐.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누군가 내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가끔 그 사람을 관찰하게 된다. 그러면 그가 넌지시 알리는 것, 자기가 보고 말하던 방식, 그 활발한 민감함, 혹시 숨겼을지도 모르는 마쿠가 어디서 왔는지를 부분으로라도 눈치챌 수 있다. 구분음과 화성의 주요소가 되는 사이에서 악보로 적을 수 없는 마음도 보인다. 그가 부르는 건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 과시와 유지, 발명과 보살핌, 슬픔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노래는 공유된 경험이며 삶에 대한 합의, 조항이나 문구가 아닌 음계를 둘러싼
알 수 없는 약속. 그리고 가끔 안전지대의 프렌드를 불려주던 구호의 낮은 목소리. 다 털어내는 듯 하면서도 움켜쥐듯 다정한 목소리. 특별한 날 입는 옷처럼 들려주던 어제의 그 목소리. 사요나라 다케 이에나이 마마. 빈병이 액체로 채워지듯 음악으로 차오르는 얼굴을 보며 가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어두워서 무릎에 놓인 스케치북을 볼 수 없다면 연필이 그 목소리를 따라다닐 것 같았다. 노래는 강물과 같다. 자기의 길을 따라가다가 언젠가 바다로 이어진다. 바다에 닿는 구간, 강물의 입 밖으로 내몰린 물은 다 어디선가 흘러온 것들이다. 노래하는 입술 바깥으로 나오는 말들 역시 그것과 닮았다. 노래는 불리는 순간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를 채우며 미래 청자에게 손을 내민다. 훌륭한 이야기는 지금을 채워주지만 음악 영역에 존재하는 차원은 좀 다르다. 박자와 비트, 루프와 반복 구간은 미래와 현재, 과거가 함께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시간에 모텔 같은 안식을 준다. 고조된 감흥엔 형태가 있어 계속 태어나고 죽지만 언젠가 현재로 떠오르고 만다. 모든 노래에는 거리의 감각이 있다. 그래픽 이미지 속 사물 사이에 거리가 있듯이. 거리는 막힐 수도 건널 수도 있다. 배를 타고 하바나를 떠날 때를 회상할 때 누군가 말을 해주오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답하지 못할 질문을 할 때 노래는 사건의 결말, 어떤 이의 복귀, 작별을 실은 일종의 여정이 되는 것이다. 부자는 음악을 듣지만 가난한 자는 노래에 의지해 음료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 가난하고 게으른 침묵의 오후에 조니 캐시의 상처를 듣는다. 그는 노래로 만든 고치가 나를 감싸면 그대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무적일 테니까 라고 했다. 노래가 집단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노래를 통해 덜 외로울 수 있어서.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건 고립되는 게 싫어서. 그리고 노래로 불리지 않는 세상이 주저하는 어느 순간 노래의 불길에 휩싸인다.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수태고지. 화장실 거울만한 작은 오일 페인팅에는 가브리엘이 없다. 올리브 나무도 백합도 비둘기도 안 보인다. 그냥 커다랗게 묘사된 마리아의 머리와 어깨와 허리, 파란 가운과 앞에 놓인 시편인지 기도문인지만 보인다.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통보 직후라서인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 가슴에 살짝 얹은 두 손은 안쪽을 만지려는 듯한 기미를 보인다. 벌어진 입술은 어쩌면 노래하는 걸까? 노래엔 육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권능이 있을까? 안토넬로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 몸체에 녹아든다고 말하는 걸까? 맨손으로 유리창을 깨 부술 듯 남성적인 노래도 그 근원엔 여성성이 있다는 말일까? 육신은 그렇게 악기가 되고 노래는 늑골 아래에, 바이올린의 목덜미에, 가수의 내장에, 관객의 음부에 머문다. 하나의 육체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따라 자꾸 옮겨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곡들의 목록은 1970년대를 일궐한 시대에서 나온다. 그때 가수들은 중력을 가지고 노는 고개사 같다. 노래가 가수의 몸을 점령할 때
나의 복강을 통과하는 파장. 나는 박수를 친다. 노래가 끝나서가 아니라 함께 나눈 감정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는 게 싫어서. 가끔 그 다른 곳이 노래를 통해 나에게 온다. 프린스의 렛츠고 크레이지를 들으며 그 세계가 성간 여행처럼 멀고 오래됐다고 느낀 날이 있었다. 퍼플레이는 막 20살이 된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지만 1970년대 노래가 일상의 선곡표에서 사라졌을 때처럼 1990년대 노래가 사라졌다는 걸 나는 몰랐다. 몇 주 전의 노래가 눈 한 번 깜빡이는 동안에 흘러간 옛 노래가 되는 기분은 내가 나이 들어서일까? 그것이 불안의 진짜 원천은 아니다. 히트송에 먼지가 덮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비극적으로 짧다는 것뿐. 그 노래는 입술의 기억으로부터 어디로 추방당한 걸까? 15살 때 그렇게 하늘하늘 예뻤던 가수가 지금은 인후가 비대해지고 목소리를 잃어버려 노래의 방식을 바꾸었다는 걸 느꼈을 때의 슬픔은 음악에서 끝나지 않는다. 해성 충돌로 과거의 비밀 통로가 느닷없이 봉쇄된 기분인 것이다. 노래는 기대하지 않은 불시에 나를 데려가야 한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와 따라오는 기억은 상관이 없다. 지금 내 신체 행방과 함께 듣던 노래에 나오는 장소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그냥 우연한 결합의 마법이다. 하지만 우연성은 그 후로도 계속 퍼진다. 노래와 기억 사이에 상호작용이라는 이상하고 신비한 힘 때문에. 그 형이 과거는 흘러갔다를 부를 때마다 노래 가사, 연주법, 창법, 그 음악을 만들어낸 시대와 상념 사이에서 기울어지던 어떤 몸의 형태. 그에게 자신과 작고한 젊은 아버지의 터울만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았다. 노래는 왜 그렇게 부재를 강조하는 걸까? 이별, 거절, 실패 같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모순된 감정을 재현할 필요 때문에, 결국 내가 아는 모두가 떠나가기 때문에. 우디 거스리는 걱정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많은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나 오래가진 않을 거라고 했지만 이 불안한 지루함, 지루한 무목적성, 무목적성의 무감각. 나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갈수록 더 밀집되거나 더 흐릿해져서, 악보가 더욱더 암호 같아서. 어떤 음악 주위에는 하나의 문화가 있다. 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음악을 듣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음악의 핵심은 듣는 사람이니까. 그는 자문한다. 경험, 반복, 속도, 밀도 속에서 미끌거리는 이 노래의 슬픔은 진짜일까? 때로 음악은 만든 이에게서 듣는 자에게로의 충격적인 코드를 따른다. 동일한 필터를 통해 만들고 연주하고 들을 때 필터는 진실하지 않아도 된다. 잘 조종된 거짓말이어도 괜찮다. 오직 노래만이 살아남아 한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의 세계. 부처는 괴로움의 역사에 대해 말했다. 고통은 명료한 빛을 안겨준다고. 부처에게 고통은 삶의 첫 번째 원칙이었다.
우리도 가끔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나름대로의 치료법도 가졌다. 고통은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탓이라는 지혜도 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가스실에서 죽은 아이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HIV 복균자로 태어나거나 배 안에 갇혀 친구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서로 지켜본 17살에게도 사랑하는 이를 잃고 영혼이 바스러진 사람에게 가해지는 그 뒤에 잔인한 순환을 헤아린다면 하나마나한 낙관으로는 부축할 수 없다는 걸 알 테다. 납득하지 못할 고통은 이전 삶의 카르마라거나 모든 건 신이 의도한 바라는 말은 구경꾼이 주절되는 무심한 소리일 뿐이다. 어떤 아픔도 긍정의 힘으로 승화할 수 있다는 이상한 얘기는 다시는 친구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된 아이에게 꺼내선 안 된다. 사는 것은 고통받기 위한 것, 살아남은 것은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란 말은 니체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철학은 유익하되 치통 하나 치료하지 못하는 걸. 그날을 꺼내기 위해선 그 고통의 뿌리까지 온전히 느껴야 마땅하다. 퍼부어진 고통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목숨을 소환할 작정인 듯 자비 없는 길에 그를 던지고 으깨어버린다. 절대로 오지 않을 희망은 죽음보다 가혹하게 주저앉힌다. 18세기 고바야시 이사는 이슬의 이 세계는 이슬의 세계라고 압축했다. 그리고 아직, 그리고 아직. 마지못해 이어지는 확신은 슬픈 하이쿠에 묻혔다. 고통은 삶의 진실, 비영구성은 우리의 집, 상실은 세상의 법칙. 누구도 삶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쉽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희생자적인 문화 속에선 하나하나가 다 피해자라서. 그러나 상호 의존 기반 문화 속에서 개인의 고통은 모든 이의 것이 된다. 2011년 쓰나미가 도쿄 북쪽 수천의 삶을 앗아갔을 때 애통하는 목소리는 다른 도시에서 더 크게 울렸다. 애도하는 사람들은 학위를 딴 이름난 철학자들이 아니었다. 라틴어의 고통은 열정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어원을 따지면 고통의 반대는 무관심인 것이다. 달라이 라마가 이시노마키의 어촌을 방문했을 때 묘비는 미친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고 학교와 주택단지는 돌무더기와 같았다. 그가 주민 몇백 명과 파란 학교 유니폼을 입은 채 고아로 살아남은 학생 3명에게 일일이 안부를 물을 때 모두가 흐느꼈다. 마음을 바꾸세요. 용기를 내세요. 슬픔 가운데 빛의 언어가 이어졌다. 타인을 돕고 열심히 사세요. 그것이 죽음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예요. 뒤 돌아서서 그가 닦은 눈물은 지금이 이사가 말한 그리고 아직의 세계라는 사실을 쓰라리게 상기시켰다. 인간은 역경을 지배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 그는 함께 있는 것 말곤 줄 수 있는 게 없었으나 그들이 혼자가 아니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시노마키에 가야 했다. 32살의 어느 오후 중국군과 티베트인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라사의 가족과 친구와 강아지와 헤어져 5, 60년 동안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가끔은 가장 적게 이해되는 것들이 가장 깊은 가치를 지닌다.
사랑이 모두에게 가르쳐 준 게 그것 아닌가. 한 이탈리아 친구가 나에게 보낸 메일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300명 넘는 아이들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난 이해할 수 있어. 뭐 또 그 누구도 그들의 영혼을 돌려주지 못하지만 앞으로 최소한 무엇인가 반드시 변해야 해. 2장 반란.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어. 월요일 오전 11시였다. 이번 주에 처음 거짓말을 한 시간. 중요한 일도 아니었다. 주말에 뭘 했느냐고 누가 물었고 나는 토요일엔 벼르던 흑인 문학 전집을 다 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도 지적으로 하는 내가 스스로도 대견했다. 주말에 내가 한 건 집 밖으로 한 뼘도 나가지 않고 잠을 자다가 눈을 뜨고 누워있다가 책을 펼칠까 말까 망설이다가 다시 잔 게 다였다. 그런데도 워커힐에서 오고무 춤을 본 것처럼 공가를 쳤다. 누구라도 오늘 말한 사실에 최선 3분의 1쯤 거짓이 있을 것이다. 숨쉬기만큼 당연한 일이다. 들뜨게 하는 동시에 주저앉히는 과장의 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책을 밟고 전혀 다른 나를 소개하는 것이다. 솔직히 그들이 기억하는 과거의 나를 눈멀도록 찬란하게 바꾸고 싶다. 내가 뼛속까지 위태로운 사람이 아니라 모태부터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대단한 형용사로 나를 소개하면 민망한 척 그 입을 막으면서도 속으론 마구 당연해한다. 나아가 내가 행성에 남긴 족적이 얼마나 큰지 덧붙이지 않으면 화가 치민다.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생계가 한 단어만으로 설명되면 섭섭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업적을 절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고치고 싶은 건 누구의 역사일까? 그들의 것일까? 나의 것일까? 스스로 최강의 존재로 보이고 싶은 거짓말 스트레스는 일견 유명인사 집착증과 닮았다. 유명한 분이 살아있을 땐 그를 조롱함으로써 주목받던 사람이 그가 죽은 뒤엔 생전에 자기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전시함으로써 또 세간에 오르내리니까. 개인은 벗겨보지 않곤 알 수 없는 몸과 같다. 다들 옷가지가 담긴 보따리를 계속 풀면서 포장하고 변명하는 카드 게임을 벌인다. 성별 카드, 인종 카드, 중독 카드, 장애 카드, 질병 카드, 불우한 어린 시절 카드, 폭력적인 부모 카드, 무시 카드. 누구나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인생을 맞춤 제작할 수 있다. 거짓말만 제대로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맥가이버 칼의 대사는 난폭한 거짓말이라는 껍질로 쌓여 있다. 자기를 부풀리거나 축소하다가 급기야 100번 고쳐주고도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누군가 잠비아에서 수사자와 마주친 일을 들려줬다 치자.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그런 경험이 2번이나 있었고 심지어 수사자 앞에 멸종된 줄 알았던 맘모스가 서 있더라고 말한다. 자가용 비행기를 직접 몰고 멕시코 만류 위를 날았던 사람은 경포대에서 돛담배 탄 사람쯤은 우습게 제압한다.
밀라노에서 베르사체 쇼를 본 얘기를 할라치면 그럼 도나텔라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식이다. 트럭에 부딪혀 팔이 부러졌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전에 자기가 당했던 삼중 추돌, 척추 탈골 이야기가 당장 돌아온다. 누군가 더 대단한 이야기를 막 꺼내는 찰나에 번개처럼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려야 이기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야. 더 놀랐던 건 의사가 내 견갑골에 박혀있던 과도를 꺼낸 거야. 세상에 마취도 하지 않고. 샤넬의 희망을 가슴 가득 펼쳐놓고 럭셔리의 반짝임이 개선된 자신을 비출 거라고 믿는 건 차라리 순수다. 매점만 들락거려 놓고 그 대학 총장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대학교는 교정에 말없이 앉아있기만 해도 지식인 100명 합친 것보다 똑똑해 보이게 한다. 자랑의 한도를 넘어 사실을 통째에 드러내는 기술이야말로 일생을 올림픽 횃불보다 밝게 비추는 것이다. 내 안에 한 사람은 나에게 아직 희망을 보지만 다른 사람은 완전히 흥미를 잃었다. 잘생긴 친구가 부러워 죽겠다고 해도 그의 목을 잘라 내 어깨 위에 올려놓고 싶지 않다. 이젠 내가 차세대 존 업다이크가 아니란 걸 알아도 상관없다. 나는 우주에서 영원히 일회한 개인이며 최후까지 독립적인 각자니까. 우리들의 20대에게.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이 역사상 가장 심각한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고 말해. 지배적인 관점은 세상이 한 삽 뛰어져선 지옥으로 싹 옮겨간다는 거야. 비관적인 사람들은 서운해하겠지만 너희 세대의 전망은 어느 때보다 밝아 보여. 인류의 어느 시기를 봐도 전쟁 가능성은 요즘이 가장 낮지. 그 옛날 평화로운 시기란 전쟁 막간의 휴지기 뿐이었다고. 세계 어느 지역이든 200년 전을 살던 평균적인 12살 소녀를 떠올려봐. 대개 형제 자매가 여럿이지만 그중 몇은 죽었지. 30을 넘기면 운이 좋은 거였고. 생활은 원시적이었어. 화장실은 따로 없고 나무 몇 그루 뒤에 겨우 숨을 뿐이었어. 예를 들어 청계천이 얼마나 더러웠는지에 대해선 숱한 증언이 있어. 근데 당시 북경은 더했다니 거긴 아예 똥폭포가 흘렀나 봐. 부모는 자식들이 결핵, 콜레라, 천연두, 홍역으로 죽을까 끝도 없이 걱정했어. 아니면 굶어 죽거나. 어차피 영양실조와 반복되는 기근으로 제대로 클 수도 없었어. 멍청하거나 관심이 덜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교육수단이 적었기 때문에 소녀는 하는 수 없이 문맹이 되었어. 소녀는 내내 아버지의 재산으로 여겨지다가 결혼 시점엔 남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지. 남편이 때리거나 강간해도 도리가 없었어. 그걸 바꾸기 위해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 투표권은 무슨 투표권이야. 요즘 소녀의 세계는 그때와 완전히 달라. 그 사이 극도의 빈곤율이며 기아, 위생 문제는 많이 나아졌어. 따라서 평균 수명도 늘었지. 조상 소녀는 50이 되기도 전에 죽었지만 요즘 소녀는 그 나이에도 일할 수 있어. 부족하긴 해도
소녀들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지. 제 엄마의 삶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조상 소녀에게 소식의 출처는 극단적으로 좁았지만 지금 세상은 요즘 소녀의 손가락 끝에 있어. 아이작 뉴턴 시대엔 소수 엘리트만이 연결된 세계를 살며 창고 가득 쌓인 타인의 지식을 사용했어. 뉴턴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멀리 봤다고 회고했지. 하지만 요즘 소녀는 달 착륙 11년간의 프로젝트 동안 아폴로 프로그램이 썼던 것보다 더 많은 컴퓨터 파워를 가졌어. 부정할지 몰라도 너희는 고루한 부모가 감시하던 안전구역, 대리인들이 애지중지하던 보호막 속에서 살았어. 대신 헬리콥터처럼 자식주의를 맴돌며 간섭한 부모에게 복수하기 위해 부모가 된다는 필요를 버렸지. 때로 정형화된 가치와 전형적인 텍스트에 연연하기도 하면서. 게다가 부르주아 개념이 그렇게 낡았는데도 수고하지 않는 인생을 꿈꾸고 분개를 사는 부자의 행태를 복사하기도 해. 너희는 상상도 못했던 도구로 축적된 지식의 원천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부모가 자란 사회에선 허용되지 못했던 가능성이 한아름인데도 어떤 생각들은 도저히 떼어내지 못해. 결코 부모만큼 되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인 의심, 누려야 마땅한 권리가 자리를 잘못 잡아 능력 부족한 주연이 된 억울한 꼬리표, 진정성에 대한 그 유명한 집착, 도시의 전설이 된 대출 없는 삶, 기만적인 외양, 폭식과 과식의 본래로. 하지만 세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뭔가 차단할 힘이 있다는 말일 거야. 내가 만난 너희는 똑똑하고 근면하고 부드럽고 유리 같았어. 매너가 노련하지 않고 사색을 표현하는 기술도 불안했지만 측정하기 힘든 지혜가 있었어. 어느 꼰대는 너희더러 가장 비애국적인 세대라고 폄훼하지만 순 개소리. 이 나라를 누가 바꿨는데? 너희는 나라와 성별의 등급을 매기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상종도 하지마. 기초로서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순 멍청이들. 앞으로 내디딘 모든 발자국에는 부작용이 있어. 조금 나아진 상황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야. 경제적, 사회적, 생태학적 문제는 잔존하고 테러, 강제 이주, 예측 불가능한 재해 위협도 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야. 인간은 절망적인 일들이 제멋대로 생겨도 개선점을 찾지. 사실 우리 모르게 상황은 나아지고 있더라. 전 생명체를 자외선으로 지져버릴 것 같던 오존층 구멍은 조금 메워졌대. 숲을 파괴하는 산성비 공포는 오류로 증명되었고 1970년대에 방대한 멸종 예측도 빗나갔어. 요즘 자동차는 40년 전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덜 방출해. 그 결과 대기는 중세 이래 가장 깨끗하대. 시즌이 따로 없는 미세먼지 얘기를 들으면 뭘까 싶어지지만서도. 해결책을 발명하는 지성들은 송나라 때보다 많아. 이 행성의 자원은 제한돼 있지만 기술은 지구가 보유한 옛날 연료를 더 쓰고 새 연료도 찾게 해주니까. 배선용 구리도 다 써버릴 거라고들 했지만 안 그렇잖아. 앞으로 200년은 문제없대. 구리를 광학섬유 케이블과 무선 기술로 대체 의존성을 줄인다잖아. 그렇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려는 급진적 노력이 가난한 이들을 돌보려는 움직임을 저지해선 안 돼. 병을 치료하려다 환자를 죽이는 경우와 마찬가지니까. 물리학에서 탈출 속도란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으로부터 한 물체가 풀려나는 데 필요한 속도를 말해. 지금 너희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부관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중이야. 막 탈출 속도에 도달한 거지. 너희 세대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불사의 삶을 살 거라는 의학적 딜레마가 요동치는 사이 가장 긴 평균 수명을 기록하게 될 거야. 인지된 위협에 명쾌하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두뇌로 신세계의 처음 몇 발자국을 디딜 거야. 앉아서 자족하는 대신 위험을 찾아 지평선을 훑을 거야. 장담해, 너희 중에 화성 땅을 밟는 최초의 인간이 나올 거야. 화성뿐이겠어. 적어도 태양계의 내 몇 개 행성은 너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들르지도 몰라. 내 말은 이제 가치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고방식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는 거야. 생각해봐. 직업이 사라지고 로봇이 보지 않은 삶의 전망을. 사람이 기기에 밀려 아웃소싱되는 시대의 윤리적 파문을. 그때 대량 실업의 정치적 결과는 무엇일까? 어떻게 부를 재분배해야 하지? 인본주의가 몰락한 다음 자리는 데이터이즘이 차지하게 될까? 우리에겐 스스로를 지적으로 강화시킬 도덕적 의무가 있어. 우리는 철학적으로 더 관여해야 해. 철학은 복잡하게 상호 연결된 불확실한 세계에서 주체로 행동하게 하는 도구니까. 철학은 훈련과 문화적 자극을 필요로 하는 능력이야. 과학 추구가 인지적 발판을 요구한다면 철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철학이 일자리를 되가져오진 않아. 오직 자아가 아닌 이상을, 부자연스러운 연약함만 원하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믿었던 것과는 반대로 이해하려는 열망은 저절로 오지 않아. 섹스나 가십과 달리 철학은 보편적인 흥미가 아니거든. 생각은 귀찮고 생각하느니 죽는 게 편하지. 우리는 개인적 편견이나 논리의 함정쯤은 극복해야 해. 부주의한 판단과 자격 없는 확신에 면역력을 기르고 호기심을 정교하게 다듬어 SNS에서 퍼올 수 없는 성체를 연습하고 확연히 부재했던 의제들을 불러와야 해. 당연한 일이야. 시대는 구글로도 검색되지 않는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작가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신 은행나무 출판사의 이충걸 작가님의 에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특별함,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그래왔듯이 영상 설명란에 도서 구매 링크도 남겨놓았으니까요. 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새로운 책과 함께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늘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뿅. 바이바이.